자, 이제 경영학의 역사, 고전경영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게 이제 경영학이 이게 태동하던 시기는 뭐 이제는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좀 경영학다운 경영학이 나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경영자 관점에서 뭐 경영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했을 때 옛날 그러니까 고전 경영이라고 다른 데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는지 그 출발점이 뭔지부터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 경영학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고전적 접근법이라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테일러 시스템이나 포드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드하고 테일러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면 이제 이 테일러는 이분이 공학자였어요, 공학자. 이제 무슨 관점에서 이분들이 봤냐면 이 테일러와 포드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공산품을 만드는 이제는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 에? 공장들이 이제는 이 도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이제 공장들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부 시대, 옛날에 우리 말하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의 이제 경제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공장들이 막 설립이 돼요. 그러면 공장들이 설립이 이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 경영자 입장에서 할 때 똑바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런 건 이제 근무 태업이라 그래, 태업. 그러니까 일을 좀 태만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한 달에 한 10개, 아니, 하루에 한 10개는 만들 것 같은데 만들어 보니까 하루에 한 2-3개 만들고 끝나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뭔가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잖아. 아, 얘가 진짜 원래 이게 열심히 했는데 2개밖에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안 하고 놀면서 해가지고 2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테일러하고 포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이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관점보다는 단순히 공장에서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할 거냐, 그 관점에서만 접근한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다였으니까 공장에서 물건 잘 만드는 게 최고였지. 그 외에 그 외적인 거 종업원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어떻게 책임져 이런 고민 전혀 안 했거든. 그건 진짜 지금 와서 하는 고민들이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줬으니 니네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요. 테일러 시스템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은 저도 대학교 때 이 테일러가 한 여러 가지 이 작업 공정에 대한 측정 관련된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동작 연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그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이렇게 물건을 생산할 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여러 동작들이 있거든요. 작업자가 어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제 물건이 쭉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작업하는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지고 뭐 해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일러라는 분은 그걸 측정을 했어. 이 사람이 하는 동작으로 하루에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작들을 다 분리를 해. 이런 동작, 옮김 동작, 팔 드는 동작, 자르는 동작,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측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의 작업을 다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만 제대로 알면 하루 8시간 일하니까 작업 한 공정이 끝날 때까지 20분이 걸리네? 그럼 1시간에 3개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곱하기 8하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정시시간 좀 빼고 이 사람이 좀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한번 폈다 할다 허리 조정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 시간은 좀 감안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딱 측정을 하는 거라. 그런 이유로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지. 과학적 관리법. 동작을 연구해서 표준 시간을 특정하고 이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고. 포드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드 개념도.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 접근법이 이런 데는 미국 관점에서는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런 어떤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관리론, 페올의 일반 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도 이 고전 경영학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페올은 어느 관점에서 접근했냐면 테일러와 포드는 생산자 관점에서 봤죠. 공장이라는 제조 공정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걸 뭐 그때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페올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학자거든요. 페올이 이제 일반 관리론을 주장했는데 페올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냐면 페올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수저. 집안 배경이 빵빵해. 그래서 하여튼 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대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자 과정 같은 걸 다 밟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해 본 바로는 나는 이런 테일러나 포드는 실제로 공장에서 자기가 일을 해보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런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바탕에서 이런 이론들을 내놓은 거고, 이 일반 관리론을 주장했던 페올은 말 그대로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고 경영자 관점에서만 접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관리론은 말 그대로 경영자 관점에서의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일반 관리론. 페올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일러나 포드는 말 그대로 생산직 근로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일반 관리론은 내가 경영자로서 어떻게 경영을 할 거냐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이건 측면을. 관료제로는 뭐 이제 베버의 관료제론이라 그래서 보통 이거 많이 빗대서 얘기하는 게 뭐 우리 알다시피 이제 관료제 조직. 그러니까 이제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관공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 조직들을 의미하죠. 행정 조직. 그런 게 이제 관료제론이니까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적 접근법에서 고전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게 테일러 시스템, 포드, 그다음에 일반 관리론하고 그다음에 관료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선 테일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이제 9페이지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자, 테일러 시스템이 보면 테일러가 고안한 시스템으로 미국 경영학의 시조이자 경영학의 핵심인 관리론의 창시자가 이제 테일러예요. 테일러. 이분이 되게 똑똑해. 말한 것처럼 이제 동작 연구 같은 걸 자기가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작업자가 하루에 해야 될 표준적인 작업 시간을 다 산출해냈어. 그래야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했었고, 테일러 시스템이 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고임금 저노무비. 그래서 노사쌍반의 만족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테일러 시스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열심히만 일하면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관점에 접근해요. 표준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그래도 평균적인 애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기준을 잡아놔야지. 그 이상을 하면 더 많은 임금을 줄 거고, 못하면 더 적은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작 연구도 하고 표준 시간도 측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기준을 잡아놨으니, 그래, 평균적으로 웬만한 애들은 이 정도는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잘하면 고성과급을 줘야지. 그죠? 그래서 차등 성과급제를 적용했던 사람이 테일러예요, 테일러. 그죠? 잘하면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덜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저노무비는 무슨 관점이냐면, 요게 좀 헷갈릴 거야. 이 용어가 잘 안 들어와. 저노무비가, 자, 물건을 하나 생산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생산하면, 자, 이런 물건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원가가 들어가요. 원가가.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물건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죠? 재료.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재값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노무비가 들어가요, 노무비가. 이거 가끔씩 뭐 어디 무슨 경제 프로라든지 아니면 뉴스 시작할 때 보면은 가끔씩 참고 영상에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 옆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모습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죠. 그 외에 잡다한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제조 간접비 뭐 이렇게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이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건 생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자, 어떤 공장에서 한 달에 자동차를 10대 생산해. 자동차 10대를 생산해. 10대 생산해요. 그때 종업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10명이 필요해. 10명의 종업원이 한 달에 10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한 사람당 인건비. 그죠? 그리고 거기에 10대에 해당하는 자재값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근데 테일러는 어떤 걸 주장하는 거야? 이 노무비 들어가는 걸 이 사람들의 작업 효율을 높여서 이 사람이 일당 100이 되면 업무의 능수도가 올라가면 성과급을 좀 더 주는 대신에 10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원수는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이 한 대밖에 못 만든 거야, 지금 따져보면. 그죠? 10명이 10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테일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이제 10명이 10대니까 한 명, 이걸 나눠보면 한 명이 한 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한 명이 2대를 만들 수 있도록 숙달을 시키면 10대를 10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5명이면 10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원래 10명한테 주는 인건비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1억, 한 1억 들어간다고 합시다. 10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곱하면 되니까 10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줘서 10명이면 한 달에 1억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5명을 고용하면 5명으로 하면 대충 봐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 대신 한 사람이 이제 2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성과급을 줘야지. 그렇다고 2명 몫을 했다고 2명별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 2명 번호를 했으면 1.5배 정도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5명한테는 150만, 한 명당 15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나? 한 7,5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럼 봐요. 똑같은 10대 생산하는데 그전에는 한 사람이 한 대밖에 못 만드니까 10명의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당 1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10대를 이제 5명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의 업무의 능수도가 올라갔잖아. 작업 효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줘야지. 100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150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썼으니까 7,500 나가겠죠?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똑같은 산출량에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업무의 능수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전업무비를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물건을 산출하지만 업무의 능숙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는 급여의 수준이 꼭 2배 부면까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2명 몫을 했다고 해서 2명 인건비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인건비의 비중을 줄여줄 수 있다. 조금 더 성과급을 주는 대신에 기존에 2명 쓸 건 1명 반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따져보면. 그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전업무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테일러 시스템의 고임금 전업무비는 결국 전업무비가 의미하는 건 뭐야? 작업의 능숙도를 올려가지고 그 한 사람에 나가는 인건비의 비중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일러는 경제인 가설을 세우고 인간이 없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경제인 가설이 뭐냐면 테일러는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일을 한다고 봤냐면 경제인 가설이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돈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목표? 자기 목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아 실현은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얻는 보상의 크기에 따라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놨다고요. 테일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그죠? 그게 맞진 않잖아요. 하지만 테일러 관점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나왔지만 테일러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다는 거. 그래서 표준 작업량을 산출을 했어. 표준 작업량이 있어야 일을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효율적인 작업 시간이나 작업 동작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저도 이거 대학교 때 이걸 해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톱워치 가지고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동작들을 분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걸 전공했었거든요. 이거. 예. 이런 거 해봤고.
그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게 말한 것처럼 그죠? 당연히 일을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초과적인 근무 수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 그죠? 그래서 일일 표준 작업량, 표준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차등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 지도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작업 지도표 제가 일종의 이제 업무 매뉴얼이야. 테일러는 작업의 효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또 그 사람을 재교육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놔. 일을 할 수 있는 매뉴얼. 네가 이거 작업했을 때 어떤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을 하니?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작업 지도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제공해줬다는 거. 자, 그럼 포드 시스템. 포드 시스템 하면 포드는 누구냐면 그 미국의 자동차 캐딜락, 포드 있죠. 포드 이런 거 유명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캐딜락, 포드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 기업이 어디야? 있잖아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십자 모양 뭐죠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국 우리 그것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대우 뭐 있잖아요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긴 거. 다 모르는구나. 나만 모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포드 시스템의 그 포드, 그 포드라는 분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이 포드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 생산의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면 컨베이어 벨트 개념을 이분이 처음 생각했어.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모르죠?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내가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디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벨트가 있어가지고 이 원에 물건을 딱 올려놓으면 지가 이제 쭉 진행하면서 다음 작업들을 계속 수행을 해가. 이런 거 요즘에 뭐 재활용센터 같은 데면 이런 거 뭐 위에 뭐 이렇게 그 재활용품 올라가 있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이런 것도 가끔 TV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시스템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요. 컨베이어 벨트. 벨트 타고 옮겨주잖아요. 그죠? 뭐 광산 같은 데는 위에 무슨 광물 같은 거 올려놓고 막 분리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다양하게 쓰죠, 이거. 공장에서. 이거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래요. 그 포드 시스템 이런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신 분이죠.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자동차가 그전에는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 자동차 하나 생산할 때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 자동차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동차 어떻게 생산하냐면 이 자동차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여기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자동차 프레임을 누가 딱 갖다 놓으면 그 옆에서 이제 문짝 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타이어 갖다 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엔진 갖다 넣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해봤자 몇 대 못 만들어요. 업무가 분업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혼란스럽고 막 하다 보면 일이 겹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어떤 애는 노는 애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죠?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는 거야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깔아. 밑에 선로를. 그러면 여기다 자동차를 처음에 이렇게 껍데기만 올려놔. 프레임만. 그죠? 여기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작업자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문짝을 하나 붙이는 거야. 문짝 주고 밀어줘.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 붙이는 거고, 엔진 다음으로 또 밀어줘. 그럼 다음에 하는 사람은 밖에다 하는 사람 밖에다 할 거고, 밀어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쉴 일이 없어. 자기는 그 일만 계속 하면 되거든. 문짝 넣으면 문짝만 계속 붙이고, 다음 칸 있으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그죠? 그럼 자기는 또 자기가 문짝만 붙이면 되죠. 그죠? 업무가 불업화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져. 이게 표준화야, 표준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공식처럼 딱 정해진다고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 예?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 대량 생산.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어때? 단가가 떨어져. 옛날에 자동차 한 대가 막 어마어마 비쌌는데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살 수가 있는 가격대로 낮출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가능한 세 가지. 3S. 3S가 스탠다이제이션, 심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스탠다드제이션이 표준화 말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딱 매뉴얼처럼 이제 딱 굳어지는 거야. 응? 그리고 업무가 단순해져. 심플라이제이션.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일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띠게 되는 거거든, 나는. 어? 주구장창 이거 박는 거는 이제 내가, 못 박는 거는, 뭐야, 이거, 나사 박는 거는 내가 완전 전문가야. 이제는 살짝 어느 정도 힘주고 어떻게 해도 조립이 될지 다 아는 거지. 처음엔 그게 몰라가지고 강하게 두니까 막 뚫어 지나가기도 하고 막 마모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스페셜라이제이션 아니겠어요? 그죠? 3S.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거 좀 해봅시다. 그러면, 포드는 그냥 나오잖아. 포드는 제품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인 가격 인하와 임금 인상을 통해 대중과 근로자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포드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되게 이상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면서 우리 고객들한테는 최대한 싸게 제공해야지. 이런 논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 직원도 좋으니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제공해야겠구나. 이런 관점. 그죠? 자, 그래서 부품 규격은 표준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 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제조 공정의 전문화와 뭐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게 이게 3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밑에 3S에서 스탠다이제이션, 심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 포드 시스템을 거기 나왔지만 이제 비읍에 보면 현대적 경영 관리의 전형으로 포드가 만들었으니까 포디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응. 테일러가 만들었으면 테일러리즘이라고 할 거고, 그죠? 그런 개념이고 포디즘 또는 동시 관리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왜 동시 관리가 되는 거야? 응? 여기서 작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컨베이어 벨트가 구축이 되면서 다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런 과정일 때는 그게 안 돼. 누군가 여기서 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생기거든. 그죠?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게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한 군데 이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순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이런 걸 동시관리,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나 포드 시스템이나 이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했다는 거지. 인간 자체의 어떤 심리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나 욕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생산성, 소율성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했잖아요. 그죠?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은 포드 시스템하고 테일러 시스템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테일러와 포드에 대한 표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죠?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은 과업 관리를 포커스 맞췄고, 포드 시스템은 이제 동시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렇지, 동시 관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시스템은 고임금 전업비를 추구했다. 당연히 성과급으로 지급하니까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한테는 고임금을 주고 있죠. 테일러도. 포드도 이상주의자니까 당연히 직원들한테는 고임금을 주려고 할 거야. 주고, 그리고 테일러는 전업비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기 때문에 테일러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동작 연구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루에 한 대 만드는 사람을
막 수달을 시키면 이제 하루에 한 1.5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이제. 하루에 이제 2대를 만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테일러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야. 제품 하나에 대해서 원래 이 사람 농업이 한 사람이 1개 만들던 걸 한 사람이 2개 만드니까 한 제품당 단가가 떨어지잖아. 농업이 단가가. 그래서 전농업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직원한테는 고임금을 주고 고객에겐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그죠? 그래서 고임금 저가격. 그래서 테일러와 포드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이점.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 보면 테일러 시스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작업 지도표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직능별 직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직장이라는 게 그 일하는 작업장에 이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장 내에서도 조장이 있을 거고, 그 조장 밑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조장이 가장 업무 능수도가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휘하에 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공장 같은 데 가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하는 숙달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 너는 이거 좀 맡아. 좀 초보자니까 이거부터 배워. 이렇게 해서 다 알려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직장 제도라는 거예요. 예? 직능별 직장 제도라는 거. 그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두고 있고, 시각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다는 거는 얘기하셨던 거죠. 그리고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제를 적용했어. 그러니까 1단계.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하는 거. 그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 된 거. 다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제 이동조리법이라고도 합니다. 3S는 제가 얘기해 줬고. 됐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길브레스 부부 나오죠. 그죠? 이 길브레스 부부가 테일러 시스템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 발전시킨 분들이에요. 그럼 어떤 걸 연구했냐면 동작 연구를 했어요. 동작 연구. 그러니까 테일러가 주장했던 동작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간 거예요.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속 발전시켰고, 동작 연구들을 위해서 모션 픽처라 그래서 진짜 모션이 동작이죠. 동작을 찍는 사진기를 만들었어. 모션 픽처가 사진기잖아. 동작 찍는 사진기 옛날에. 그죠? 그 동작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동작 연구 사진기 모션 픽처 기계를 개발해요.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불필요한 동작까지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지. 쓸데없는 동작들. 야,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동작을 이제 17개로 이분들이 구분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의된 17개 동작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브릭이라고 얘기했다. 서브릭. 그죠? 서브릭이 길브레스를 거꾸로 앉으면 서브릭 돼요. 예? 자기 이름 딴 거야, 자기 이름. 길브레스 부부잖아요. 그죠? 잘 봐요. 길브레스.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길브레스 부부. 그죠? 자기 이름을 따서 17개 동작을 서블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TH. 이렇게. 예? 그리고 나머지 봐봐요, 거기. 서블릭 어디 있어? 거꾸로 쓰면, 이제 요걸 뺀 나머지 거꾸로 쓰면 되지. ER, B, L, I, G. 이렇게. S. 뭔 얘기인지 알죠? 요것만 남기고 다 거꾸로 쓴 거잖아요. 거기 보면 다 보이잖아요. 내가 굳이 안 써줘도. 그죠? 기억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길브레스 부부의 17개 동작, 서블릭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올도, 고전적 관점에서 이제 경영학 파트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페올의 일반 관리로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경영 활동이 뭔지를 나름대로 정리한 분이 이제 페올이에요. 프랑스 학자인데, 프랑스 학자인 우리 이제 페올은 당연히 이제 테일러와 포드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일반 관리론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종 경영학에서 이제 분류해서 배우는 이유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이론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경영 관리의 직능 5가지 요소하고 활동하고 경영 관리의 14가지 일반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해줬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일반 원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돼. 안 외워도 돼, 거기는. 응? 응?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분업화도 해야 되고, 업무를 분업화, 명확화,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령을 일원화시켜야 되고, 규칙, 규율을 만들어야 되고, 지위는 통일화돼야 되고, 공정에 따른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은 보상은 적합해야 되며, 권력은 집권화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계층 구조는 서열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해줘야지 명령체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 그냥 쭉 나열하는 거죠. 그죠? 경영 관리가 되려면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경영 관리에 찍는 5가지 요소를 아셔야 돼. 예? 그래서 개조, 명, 조통 이렇게 돼 있죠. 명령을 다른 말로 지위라고도 합니다. 지위. 그래서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영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후에 내가 필요한 자원을 모집할 거야. 돈이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걸 조직화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경영활동을 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걸 해서 뭘 하겠다, 돈을 벌겠다, 얼마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계획을 세울 거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집을 하겠지.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인적 자원, 돈도 필요하지. 물적, 그러니까 돈이라는 재화, 재무적 자원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사람들이 운영되려면 시설도 있어야, 물적 자원도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배치를 해야 돼. 그 조직화잖아, 조직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과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아니면은, 영업팀하고 무슨, 세무 신고팀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조직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시를 해야지. 그게 명령이야, 명령. 그죠? 예. 통제도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과정이 이제는 경영관리 활동의 이제 직능의 5요소로 페어리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거 앞자 따서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조, 명, 조통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획화, 조직화, 명령, 다른 말로 이거 지위라고도 하죠. 지위, 그 다음에 그리고 조정, 통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 시험에 나왔어. 계획화,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화가 뭔지, 조직화가 뭔지, 명령이 뭔지, 조정이 뭔지, 통제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객관식, 우리 뭐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구급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보면,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겠죠, 그죠? 일반 제조 공정이라면 그게 기술적 활동이에요. 거기 보면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업의 6가지 본질적 기능 활동 중에는 기술적 활동, 이건 이제 제조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겠죠. 생산, 제조, 가공이라는 활동을 이제 묶어가지고 기술적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게 구매, 판매, 교환이야. 그게 이제 상사적 활동이라고도 하고 영업적 활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업적 활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또 필요한 게 뭐야? 돈을 빌리는 활동도 필요하겠죠. 자금을 빌려서 그걸 투자하거나 적절히 활용하는 거, 그게 재무적 활동이라 그래. 자본의 조달과 운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는 활동, 그게 보존적 활동이야. 재화나 종업원을 잘 관리하는 거, 보호하는 활동을 보존적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적 활동은 빌린 돈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실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게 회계정보의 기록이잖아요. 그게 회계적 활동. 재산 목록이나 재무상태표, 원가, 통계, 이런 걸 정리하는 활동을 회계적 활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적 활동. 그래서 관리적 활동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조명, 조통 해가지고, 그게 관리적 활동이라고, 관리 활동. 경영자가 하는 주 활동이 이 활동이겠죠. 그죠? 경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리적 활동을 할 거고,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도 제가 관리적 활동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본 회사에도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적 활동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회계적 활동도 있죠?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잘 다니고 있는지, 불평, 불만은 없는지, 어디 이직하지는 않는지, 월급에 불만은 없는지, 그게 이제,
보존적 활동 아닙니까? 내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잘 유지되게 하려면 이런 거 해줘야지, 내가. 응? 그 다음에 봤더니 어떤 달은 거래처로부터 돈이 안 들어가지고 돈이 부족하네? 은행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빌리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돼. 돈 관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일하다 보면 어떤 달에 마이너스 통장 됩니다. 월급 나가고 뭐 주고 하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재무적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나같이 조그만 거 하는 사람도 그런 데니까, 지금 보면. 저는 뭐 진짜 큰 기업도 아니잖아. 달랑 해봤자 나까지 4명밖에 없는데. 그죠? 그런 데서도 이런 게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제론 12페이지. 네. 관료제 조직하면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당연히 관료제 조직하면 행정조직, 행정조직. 응? 행정조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군대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거나 아니면 우리 관공서가 행정조직, 관료조직이죠. 그죠? 관료조직이 이제 관공서 같은 거, 그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 그죠? 행정처, 무슨 이런데, 그죠? 동사무소 이런 데로 관련자 아닙니까? 이런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나열이 되는데, 이게 이제 독일의 경영학자인 베버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베버가 주장한 이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들만 몇 가지 좀 알아두시면, 관료조직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문서화되어 있어. 법에 따른 공식화된 원칙, 합법성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거. 우리 뭐 군대 조직이나 공무원들 조직이 대단히 딱딱한 조직인 거 알죠? 응? 가끔씩 나도 진짜 무슨 행정 업무 처리하러 가면 융통성이라고는 진짜 쥐꼬리만큼도 없어. 뭐 맨날 하면 뭐 서류 가져오라 그러고 뭐 원칙대로 한다 그러고, 이건 좀 융통성 있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줘. 왜? 공무원들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응? 책임과 권한이 다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자기가 이게 되는 거야. 에? 모든 권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게 되게 딱딱해. 대단히 형식적이고. 그죠? 에? 뭐 유두리 있게 뭔가 안 하잖아요. 뭐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관점도 없어. 보는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그게 관료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공식화된 원칙, 주기에 따른 계층 질서나 위계 질서가 확실한 게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죠? 딱 군대 조직 생각하고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군대 조직.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분업화되어 있어.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딱 해. 그 이상도 안 해. 그 이하도 아니야. 딱 자기 것만 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과에 근거한 선발과 승진이, 이거 우리 연봉제 하잖아. 뭐 군대도 보면 호봉제 있잖아요. 호봉제. 1호봉, 2호봉에서 병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뭐 사사관, 장교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호봉제. 아니, 공무원들도 호봉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9급, 7급, 6급, 7급, 6급, 5급 이렇게. 6급, 1호봉, 2호봉, 4호봉 쭉 가다가 또 진급하면 또 5급, 또 1호봉, 2호봉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그리고 고정봉급을 받고, 그 다음에 경력체계 확실, 그 다음에 모든 게 문서지휘화되어 있고, 공사 구분이 확실하지.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비개인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관료제의 장점은 권력체계 강조로 조직 구성원이 행정구조에 예측 가능하다는 게 뭐야? 자기 하는 일이 딱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 딱 그 일만 하니까 우리가 그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가면은 당연히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뉴얼화 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가 그걸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부 계층에서 독립성과 자유재량이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책임과 권한 범위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돼 있고요. 이런 관료제 조직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취업하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층을 통한 용이한 책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거야. 목적과 수단. 왜냐? 규율이나 규칙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 이제 민원인이 와서 처리하는 거, 이거 뭐 잠깐 이 사람이 하나 융통성 있게 해주면 5분이면 될 일을 뭐 무슨 서류 없고 뭐 없고 뭐가 안 되고 무슨 안 된다 그래서, 아니면 5시 1분 좀 늦게 가서 5시 행정 마감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인데 난 5시까지니까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원칙과 규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행정 서비스,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수단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에 전도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목적과 수단에 전도되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구사영원의 소외 유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책임과 권한이 범위 내에서만 모두 하니까 그게 공무원들, 이거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자기 일만 하지 옆에서 무슨 일을 한지에선 전혀 관여하려고 그러잖아. 이건 잘못 건드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죠? 딱 자기 일만 하는 거야. 에? 뭔가 이렇게 옆에서 하고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써. 아니, 그런 게 이제는 구성원의 소외 유발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계층 구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지. 자기의 책임과 권한하는 범위에서 하니까 말 그대로 약간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자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 딱 자기를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게 무사 안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 하면 어디 가서 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무조건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다른 데 의뢰해라. 그러면 또 돌다 또 자기한테 와. 여기서 못 해준다 그래서 또 어디 다른 행정처 갔더니 거기서도 안 된대. 여기로 갔어. 여기서도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래. 그럼 갔다 보니까 또 이쪽이야. 어?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형식주의라든지 조직 정치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정치라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득이 되는 행동들에 대한 그런 정치 활동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조직 정치라는 거지. 조직 정치. 정치 세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 정치인들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게 조직 정치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신고전. 행동과학적 이론에서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처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고전 경영에서 다루는 건 지금 테일러, 포드,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론, 그 다음에 페올의 일반 관리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1900년도 초반이에요, 초반. 이 경영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는 진짜 경영학다운 경영학이 나온 시점부터 봤을 때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경영학다운 경영학이 나오면서 이제 고전 경영이라는 얘기가 이 학자들에 서 이제 주장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점에 나온 게 이제 신고전 경영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점부터. 됐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10분만 쉬어. 10분만.